약속을 어긴 이노키에게 분노한 극진 측 세컨드가 프로레슬러들을 습격하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후에 몇몇 일본 격투 만화에서 소재로 사용하는 가라테 대 프로레슬링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카지와라 이키. 이 남자의 어린 시절에 대한 소문은 이러합니다. 굉장히 허약 체질의 주변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 그리고 어른이 된 그를 기억하는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는 누구나 강한 사람을 동경합니다. 카지와라 선생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소년의 마음을 언제까지고 간직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오에야마 마츠타츠라는 남자를 알게 되어 그를 진심으로 동경하게 되고 그의 제자가 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영희 같은 힘을 손에 넣을 방법은 영향력 있는 작가, 만화 원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이전 일본 만화계에선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전략을 보여주는데 스포츠 만화에 실제와 똑같은 지역, 단체, 기업을 등장시켜 현실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가상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려 독자의 몰입도와 감정이입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손에서 거인의 별, 타이거 마스크, 내일의 조 등이 탄생했고 그와 그의 만화는 일본 스포츠 만화의 교과서, 아버지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강함에 대한 그릇된 열망은 사그라들 줄을 몰랐고 최영희와 스승과 제자 관계를 뛰어넘은 동등한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영희에게 관장님의 일대기를 만화로 그려보고 싶다고 제안하였고 최영희는 이를 흔쾌히 수락합니다. 최영희에겐 아직 그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소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에야마 선생님은 카지와라 씨가 가라테를 쓰는 주인공이 활약하는 소설을 써주길 바랬던 것 같다. 내가 도장 밖에서 실전 싸움을 하면 오에야마 선생님은 카지와라 씨를 불러 내 실전담을 하나하나 취재시켰다. 카지와라 씨도 흥미를 가지고 실전에서 어떤 기술이 유효한가, 다수를 상대로는 어떻게 싸워야 좋은가 등을 열심히 나에게서 취재했다. 그러나 작가로서의 연속적인 성공은 카지와라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는 창작자로서의 금기를 깬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허구와 실화가 적절히 섞인 만화를 논픽션 실화라고 속여 먼저 세상에 선보이고 허구였던 부분을 뒤에 현실을 조작하여 맞추는 것. 그렇게 믿을 수 없는 논픽션 실화, 전설을 만들어내고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원동력으로 막대한 성공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1981년 그는 애니메이션 타이거 마스크 2세가 방영한 3일 뒤 일본 프로레슬링계에서 손꼽히는 운동 능력을 가진 사야마 사토루에게 타이거 마스크를 씌워 데뷔시키는데 당시에 만화 속 주인공이 실제 링에서 싸우는 모습에 흥분하지 않을 남자아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전략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최영희의 일대기를 그린 공수바보 일대. 사실을 사실인 채로 완전히 재현하는 것은 아무리 유쾌하고 즐거운 가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훨씬 곤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실담이며 이 남자는 존재한다.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명문으로 시작하는 이 만화는 수많은 허구와 왜곡과 함께 곧 최영희의 진짜 역사가 되었고 일본 무도계를 넘어 일반인에게까지 최영희를 널리 알리게 되는데 국내에 알려진 사실은 극진회관 2대 관장 마츠이 쇼케이, 신극진회관 현 대표 미도리 켄지 등의 극진의 유명인들도 이 만화를 보고 극진에 입문했다 정도지만 실제 이 만화의 영향력은 만화가 연재된 직후 극진회관의 하루 입문자는 100명을 넘었고 수련생들이 도장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남은 인원은 복도와 옥상, 도장 앞 길바닥에서 수련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국 각지의 지부도장 설립으로 이어졌고 카지와라는 극진회관의 통신교육 사업 마스 오우야마 가라테스쿨을 건의 최영희를 교장으로 내세워 1년에 2만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를 기록하게 되지만 사업의 실제 경영자는 카지와라의 친동생 마키 히사오였습니다. 최영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지부장과 문화생들의 자신과 충분부에 대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잡지 근대공수를 발매하게 되는데 무도단체가 기관지를 발행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없던 당시 일본에 나온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최영희가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밑에 사람의 목소리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잡지의 발행권을 갖게 된 사람 또한 카지와라의 친동생 마키 히사오. 이 잡지는 위에 소개한 마스 오오야마 카라테 스쿨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판매되게 됩니다. 최영희는 카지와라를 통해 막대한 이익과 명예를 얻었지만 카지와라는 보이지 않는 끈을 그의 손발에 묶고 있었습니다. 허구와 과장이 섞여 있다 해도 어차피 만화니까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 허나 정신 차리고 보니 나는 극진도 가공의 세계에 말려들게 하고 말았어. 이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탈출하려면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카지와라와 연을 끊고 공수바보 일대를 끝내 그건 사실이 아니라 가공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공표하거나 카지와라의 방식에 맞춰가는 것. 그 무렵에 난 카지와라와 결별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한때는 오야마 선생님과 카지와라 씨가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비즈니스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로서는 그 시절의 극진도 오야마 선생님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총재님은 확실하게 주인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총재님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되어버렸어. 표정도, 말하는 방식도. 빨리 카제와라 형제랑 손을 끊고 무도 카라테를 표방했던 원래의 총재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최영희 본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한 그의 제자들이 눈치챘을 땐 이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카지와라는 극진의 세계선수권 대회를 지상 최강의 카라테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하여 개봉하기 시작했고, 흥행 수익이 당시 30억엔을 가볍게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화는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극진의 모든 마케팅은 카지와라의 손을 거치게 되었고, 최영희는 어떻게든 극진회관에 타격을 입히지 않고 이상적으로 카지와라와 손을 끊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카지와라는 일본 격투기판 그 자체를 집어삼키기 위해 극진을 이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카지와라는 더 이상 종이에 만화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카지와라는 극진이라는 연필을 쥐고 현실의 만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카지와라는 1970년대 후반 당시 극진 최강의 외국인으로 평가받던 윌리 윌리엄스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카지와라의 계획은 윌리 윌리엄스를 안토니오 이노키와 싸우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극진회관 대 신일본 프로레슬링의 대립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하지만 최영희는 윌리가 프로레슬링 무대에 서는 것을 반대하였고 타류 시합 출전 금지라는 조항까지 만들어 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카지와라에게 더 좋은 전개를 만들 수 있는 복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79년 11월 제2회 극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카지와라는 최영희에게 공식 석상에서 일본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다면 배를 가르겠다라는 인터뷰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윌리 윌리엄스는 압도적인 강함을 뽐내며 준결승에 진출. 이대로 윌리가 우승해버린다면 최영희가 배를 갈라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카지와라는 그렇게 심판진을 불러내 최영희의 명령이라며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윌리의 반칙패로 시합을 끝내라고. 이 당시 와세다 대학 극진 동호회는 시합 전에 윌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알 수 없는 위화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수많은 선수 중 윌리만 개인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윌리의 대기실을 찾아가자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만취한 상태. 대기실 바닥에는 10캔이 넘는 맥주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준결승 시합 윌리 윌리엄스 대 산페이 케이지. 주심은 극진의 호랑이 소에노 요시지. 경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당시에 개정된 룰은 상대의 옷깃을 잡고 공격하는 행위가 반칙이었는데 윌리는 시작하자마자 산페이의 도복깃을 잡고 복부에 무릎차기, 주심의 주의, 최영희와 카지와라 그리고 소에노의 협의. 경기가 속행되자마자 윌리의 똑같은 도복깃을 잡고 무릎차기, 주심의 경고, 윌리의 반복, 주심의 반칙패 선언에 의한 윌리의 반칙패. 경기장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잠시 술렁이었지만 당시 이 승부 조작에 의문을 품은 사람은 윌리의 대기실을 방문했던 와사다 대학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진의 유명 지부장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진회관 그 자체와 스승 최영희에게 의문을 품게 되고 외국인이었지만 자신들의 제자이자 사제였던 윌리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술에 취해 미친 척을 하였고 그러면서도 상대 산베이의 몸에 데미지가 남을 공격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눈물을 참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진회관의 지부장들 사이에서 친 카지와라파와 반 카지와라파의 세력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윌리는 승부 조작을 했고 거기에 나는 가담했고 대회는 실력으로 산베이를 꺾은 나카무라 마코토가 우승했다. 일본의 위신은 지켜졌고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오야마 관장은 배를 가르지 않았다. 내가 믿는 극진 가라테는 끝났다. 내가 스승으로 추앙한 오야마 마츠다츠는 최악의 사기꾼이다. 총재님이 윌리의 승부 조작에 동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총재님이 알게 된 건 모든 것이 결정된 뒤였습니다. 시게루 선배랑 소에노는 카지와라 선생으로부터 총재의 지시라고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윌리 윌리엄스의 반칙패는 이노키와의 시합을 위한 스토리상의 명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합은 실전 시합이 아닌 이종격투기를 가장한 프로레슬링 시합이었지만 윌리의 세컨드로 참가한 인물들은 오야마 시게루, 쿠로사키 켄지, 소에노 요시지, 카지와라는 극진 측과 안토니오 이노키에게
다른 시합 결과를 알려주었고, 약속을 어긴 이노키에게 분노한 극진 측 세컨드가 프로레슬러들을 습격하는 너무나 흥미진진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아냅니다. 후에 몇몇 일본 격투 만화에서 소재로 사용하는 가라테 대 프로레슬링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부 총재님이 모르는 곳에서 카지와라 씨의 주도로 결정되고 있었던 것. 맹세하고 말하겠습니다만 윌리와 이노키의 시합도 총재님은 끝까지 반대의 입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완전한 카지와라 씨의 독단입니다. 쿠로사키 선생님도 비즈니스적으로 얽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에야마 선생님도 나도 비즈니스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것. 2년 뒤 1981년 2월 23일 극진회관 지부장들로부터 카지와라와 그의 동생 마키 히사오의 제명을 요청하는 결의서가 도착하고 최영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1983년 3월 19일 카지와라 이키와 마키 히사오는 극진회관에서 제명되었고, 카지와라와 친분이 두터웠던 아시하라 히데유키와 소에노 요시지는 1980년 9월에 먼저 극진회관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카지와라가 극진회관에서 제명되고 5개월 뒤 1983년 8월 8일에 카지와라에게 괴사성 극중 췌장염이라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거듭되던 알코올 의존과 폭음, 폭식이 더해져 망가진 장기에 4번의 수술을 거친 끝에 1987년 1월 21일 만 50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에노 요시지는 더욱 깊이 최영희를 원망하게 됩니다. 카지와라 선생님의 장례식에는 출판 관계자는 물론 많은 격투기 관계자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오야마 마츠다치의 모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람은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다가서고 없어지면 쉽게 버린다. 그 인간의 마지막을 지켜보는데 관심조차 없는 것이다. 카지와라의 망령으로부터 극진회관이 다시 무도단체로 돌아오는 데는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수바보 일대에 의한 선전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지와라 씨와 갈라진 후 극진회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마지막까지 본질이 변하지 않았던 것은 오이야마 선생님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최영희에게 남은 것은 후회뿐인 자신의 인생과 조국에 대한 그리움, 말기암의 고통과 극진회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자신의 그림자 안에 가정을 꾸린 이들을 위해 폐암의 고통과 싸워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이분이 나의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이곳의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냉면 맛은 최고야. 지금의 한국에도 이런 맛있는 냉면은 쉽게 먹을 수 없어. 결혼에도 실패했고 딸의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둘째, 셋째는 미국에 보냈더니 전혀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첫째 딸은 시집 보냈다고 생각했더니 이혼하고, 또 어디선가 말백다구 같은 젊은 놈을 데려왔어. 별 수 없으니까 지부장은 시키고 있지만 뒤에서 이런 짓 저런 짓 하고 있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자기가 이래라고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예전에 극진이었으면 정도 같은 건 진작에 부숴버렸어. 쿠로사키나 아시아나 소에노가 있었다면 이 시에 모가지는 날라갔어. 지부장은 자신의 재산을 부풀리는 거에 기를 쓰고 있어. 지금 와서 쿠로사키나 아시아라한테 돌아와 달라고는 말 못해. 나는 후라곤의 사우나에서 다시 소에노와 만났지만 한 번 극진을 나간 사람을 되돌리는 건 간단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부장 정년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60이 되면 은퇴하는 거야. 올해 안에 지부장 정년제를 실시합니다. 그것밖에 극진을 이어나갈 방법은 없는 거야. 오에야마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8년 전, 나에게 극진회관에 돌아와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의 지도자에게 그때의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오에야마 선생님은 자신이 전했던 가라데의 기술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고 계셨다. 고다, 로야마에게도 너희가 쓴 약이 되어라라고 말하고 있어. 마치에는 가라데의 실력이 발군이고 머리가 좋아.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이가 너무 젊다는 겁니다. 젊다는 것은 좋은 거야. 하지만 너무 젊어서 머리가 좋은 인간은 때때로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 없는 힘은 압제가 돼. 만약 마치이가 독주할 때는 이 말을 전해주길 바래. 마치이야말로 극진가라데 최고의 명수니까. 지금부터의 극진은 젊은이들이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허나 젊은 사람은 때로 폭주해버려. 그걸 제지하는 게 늙은이의 역할입니다. 이 둘이 젊은이들을 도와나가는 것에 내일의 극진이 있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의 선두에 서는 게 마치인 거야. 최영희는 세상을 뜨기까지 자신의 제자 누구에게도 자신이 말기암의 시한부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카지와라가 죽고 7년 뒤 1994년 4월 26일 최영희도 세상을 뜨게 되었고 이번엔 최영희의 장례식을 찾은 소에노 요시지는 깨닫게 됩니다. 최영희 그가 얼마나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인생을 살았는지와 자신 또한 그저 최영희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사실을. 장례의 운영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다. 제대로 된 장의사에게 위탁하고 있었는지조차 나는 의심했다. 이런 칠칠치 못한 장례를 나는 본 적이 없다. 미망인 치아코 여사는 마치 정신 나간 듯 웃고 있었고 그녀를 지켜야 할 세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오야마 관장이 화장한 후 부인 치아코로부터 손바닥에 올릴 정도의 뼈를 분골에 받았다. 이후 나는 오야마 관장의 뼈를 몸에서 떼지 않고 살아왔다. 나는 매일매일 투덜투덜거리며 오야마 관장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있는 등신 양아치 꼬맹이인 것이다. 그리고 올해 2021년 7월 그 누구도 모르고 있던 사실 하나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죽기 전 시한부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최영희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외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해야만 하는 복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뜨기 전 최영희가 찾은 곳은 카지와라의 장남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최영희는 무겁게 다물고 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지금 병중이야. 의사에게 지금 결혼식에 가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나왔어.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사람의 장남의 결혼식이 오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만약 이걸로 죽게 되더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됐다. 무언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꼭 나에게 상담해다오. 나와 카지와라 선생은 그런 관계니까. 꼭 상담하러 와다오. 자신보다 먼저 죽은 애증의 제자에게 아직 생명이 조금 남아있는 최영희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용서였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볼만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